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댁 친정에서의 대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시댁 쪽에서 자식이 각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진정 가정을 꾸린 것인지 아니면 시댁 식구들 사이에 낑겨 들어간 것인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남편이 전혀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결혼 생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남편은 정말 세상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돈에 크게 욕심이 없었고 단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의 그런 수더분한 모습에 저는 매력을 느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기 위해 경제력을 갖추고자 정말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우리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내년, 아니 내후년쯤이면 아이 가질 수 있겠지? 나는 둘, 셋도 아니고 딱 하나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여유롭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면 좀 힘들더라고. 눈치 보이는 것도 있고 말이야. 나는 우리 자식은 그런 눈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나도 넉넉한 형편에서 자란 게 아니라서 그런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아이가 힘들 것 같아. 우리 열심히 모아서 얼른 아이 갖자. 솔직히 나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가져야 하나 고민도 많았는데 당신 얘기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여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렇지. 역시 당신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나 주말에도 일하려고. 우리 형편에 지금 집도 전세 만기되면 옮겨야 할지도 모르고, 차라리 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도 주말에 바쁘고, 우리가 서로 시간이 맞는 날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당신 일할 때, 나도 같이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경제관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저축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무조건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말 주말도 반납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런 남편이 처음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열심히 사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알뜰하게 생활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불이며 TV며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고 껌껌하더라고요. 원래 신발장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지만 그 불빛마저 들어오지 않자 무슨 일 있나 하고 조심히 살펴봤더니 남편이 그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촛불만 켜놓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제가 인기척을 내자 그제야 남편은 절 반겼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불은 왜 죄다 꺼놓고 있어? 나는 신발장 불까지 안 들어오길래 전기가 나간 건가 싶었네. 분명 당신 집에 도착했다고 아까 전에 문자가 왔는데 너무 어둡길래 깜짝 놀랐잖아. 촛불은 어디서 났어? 그래도 불은 좀 켜야지. 너무 어둡네. 아휴, 불 켜지 마. 조금만 있으면 다 적응돼. 밥은 먹었어? 나는 회사에서 대충 때웠어. 당신 것도 좀 싸왔는데 당신도 이것저것 요리하지 말고 그냥 그것 좀 먹고 자. 어차피 피곤해서 뭐 하기 힘들잖아. 나도 이제 자려고. 불빛이 없어서 그런가? 일찍 졸린 것 같아. 그렇지? 이제 우리 이렇게 생활하면 어떨까? 전기세도 줄이고
일찍 잠자고 정말 좋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살다가는 우울증 걸리겠어. 나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주 만들어서 술 한잔 마시고 자야 될 것 같아. 당신도 먹을래? 일찍 자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일찍 자면 내 시간이 없잖아.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하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자야지. 당신은 이제 자려고? 같이 나와서 저녁 먹으면서 한잔 하자. 난 됐어. 그냥 이렇게 잘래. 그리고 괜히 가스 쓰지 말고 당신도 내가 싸온 밥 먹어. 그거에 술 한잔 마셔도 괜찮겠다. 영화 보다 보면 저녁 너무 늦어서 피곤하다니까. 당신도 일찍 자. 나 불 켜두면 예민해서 잠 못 자는 거 알고 있지? 괜히 불 켜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당신도 일찍 와서 어서 자. 남편은 은근히 제가 불을 켜지 못하도록 했고, 조금이라도 전등을 켜두면 남편은 그걸 하나하나 다 신경 썼죠. 피곤해 술 한잔 마시고 싶어도 괜히 집에서 요리하고 가스며 전기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그냥 남편이 싸온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비닐을 꺼내보니 먹다 남은 것들을 아무렇게나 담아서 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켜보니 남편 행동은 다른 게 아닌 가족력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그랬는데 정말 뭔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그런 궁상맞음이 있었어요. 가끔씩 시댁에 갈 때면 경악할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어느 날 밥을 같이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다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오더라고요. 어머, 뭐예요?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 오시네. 뭐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며칠 전부터 고기 먹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외식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 집에 먹을 거 많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다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먹다가 담아둔 거예요? 아, 이거? 아니, 낮에 우리 동네 잔치가 있었거든. 거기서 음식 먹다가 좀 남길래 싸가겠다고 해서 통에 싹 다 담아왔지. 예, 이것 좀 먹어봐. 엄청 맛있더라니까. 음식이 막 다양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 니들도 낮에 왔으면 같이 가서 먹어가지고 더 많이 담아왔을 텐데 일찍 오지 그랬어. 와, 엄마,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으면 일찍 왔지. 여보, 얼른 먹어봐. 엄마가 이거 남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 가기 전에 넣어서 찌개 끓여주신대.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거 김치랑 보글보글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 알지? 여보네 집에서도 명절 보내고 나면 남은 걸로 이렇게 끓여 먹지 않아?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먹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님, 근데 오늘 날씨도 더웠고 식사하시고서도 잔치하는 곳에서 좀 계시다가 오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음식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 먹지 마시고 저희 나가서 유아 국수집에서 국수 먹을까요? 아니, 이걸 두고 왜 나가서 먹어?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조금 그러니? 에이, 괜찮아. 식구끼리 뭘 그런 걸 따져? 이런 거 먹어도 탈 안 나. 괜찮아. 그리고 우리도 생각이 있지. 먹었던 부분은 다 빼놓고 담았어. 이런 것도 다 살뜰하게 아껴야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요즘 환경오염도 심각한데 그런 거 어차피 다 버릴 거. 우리가 먹었던 거 가지고 오는 건데 뭐가 좀 그래. 맞아. 여보는 아직 어색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와서 괜찮은데
이런 거 다 음식물로 버리면 환경 오염되고 별로 안 좋아. 곳곳에 밥풀이 그대로 남겨있는 음식을 보면서 식구들이 날 속이려고 그러는 건가 혼란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도 여러 번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두고 먹으라고 꺼내시는 일이 있었고, 그 뒤로 저는 원래 시댁 식구들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시댁에서 밥을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한두 번씩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난감하기도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이런 생활력 때문인지 남편은 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아꼈어요. 저도 덩달아 아끼며 생활을 했고, 그렇게 남편과 1년에 몇 천씩 저축을 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론 쌓여가는 돈이 보이니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던 중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었던 곳에 청약이 당첨되었어요. 전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날은 고기 파티를 하자며 잔뜩 장을 보고 퇴근을 했답니다. 남편과 마주하며 축배를 들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밝은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안 기뻐? 당신 여기 꼭 이사 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청약 꼭 들자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치부한 표정이야? 왜? 모아둔 것보다 훨씬 비싸서 그래? 그래도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현금으로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느 정도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보한테 말하려고 했거든. 근데 타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번 달에 집주인분한테 전세 계약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동생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저번에 결혼자금 때문에 날 찾아왔더라고. 결혼자금 좀 빌려달라고. 근데 형으로서 뭔가 해줘야 하니까 내가 그 돈 좀 빌려줬어. 솔직히 우리 형편에 그렇게 좋은 집에 빚 내고 이사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이사 갈 필요는 없잖아. 뭐? 돈을 빌려줬다고? 지금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야? 얼마나? 설마 그 큰 돈을 다 빌려준 건 아니겠지? 그래도 결혼자금이면 뭐 둘 다 모아둔 돈은 있다고 했잖아. 결혼식 비용 빌려준 거야? 아니. 그 돈 전부 빌려줬어. 동생도 오죽하면 나한테 말했겠냐? 저쪽 집안에서는 동생이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많은 줄 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그나마 기댈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빌려줬어. 결혼해야 한다는데 어떡해. 재수씨도 임신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간 어렵게 모은 돈을 죄다 시동생에게 빌려줬다는 말을 듣고선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만 모았던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서운한데 그건 저와 같이 모았던 돈이라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돈은 정말 안 쓰고 안 먹으며 모았던 돈이었어요.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그나마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특히나 연애를 시작하면서 차부터 옷까지 매번 좋은 것으로만 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허세에 찌들어 모든 걸 샀으니 시동생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동서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났던 것은 그 후에 시댁에서의 태도였어요.
저는 결혼 후 모았던 돈을 내 손에 쥐어본 적도 없이 날렸는데 시댁에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동생 네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온갖 비싼 육아용품을 사재꼈고 그렇게 아끼던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물들어갔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마라며 자랑을 해대길래 빌려간 돈 약속한 대로 제대로 갚아달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니? 가족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부려서야 되겠니?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기 싫었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돈 갚으라고 그 난리를 피우는 게 가족으로서 할 도리야? 얘가 어련히 알아서 잘 갚을까? 어머님, 서방님이 잘 갚으시면 제가 이런 말도 안 꺼내죠. 솔직히 동서는 매번 육아용품 새 걸로 다 사서 집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고 시동생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차도 큰 차로 바꿨는데 그렇게 빌려준 돈 저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매달 조금씩 갚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 없다고요. 얘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너는 윗사람으로서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애초에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가족 같은 동생이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면 빌려주기는커녕 나는 다 퍼줄 것 같은데 무슨 사채업자처럼 이렇게 다 깐깐하게 받아야 되겠니?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둘이 서로 아끼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서운해요. 제가 제 집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돈 썼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같이 모았던 돈이잖아요. 저 아무 말 없이 빌려줬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것도 저 많이 배려해 준 건데 그러면 그만큼 약속한 건 지켜야죠.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니?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인데 그리고 친정에 하는 것보다 원래 여자는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는 네 친정 부모가 더 귀하지 우리 귀하다고 생각이나 했니? 나는 그게 더 서운하지. 그리고 애도 키워야 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서야 되겠어? 네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서 정없는 사람이 되었고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 먹고 살면 되지만 시동생은 아이까지 있으니 저희보다 빡빡하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짠돌이 같았던 시댁이 조금씩 변하면서 같이 바뀌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누구보다 돈 한 푼 아껴 쓰는 사람이었지만 시댁과 연관이 되면 퍼주기 바빴죠. 시부 생신날 남편은 갑자기 해외여행을 보내주자고 제안을 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동생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서 여행 가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 이번에 좀 길게 시간도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 열흘 정도 휴양지로 보내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우리가 여유로우면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유로운 편은 아니잖아. 갑자기 그렇게 해외여행 보내드리자고 하면 어떡해? 나는 그냥 그동안 부모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번에 다 장가 보내시고 나서는 좀 적적하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다음 달에 당신 보너스 나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거 보태면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도 그거 특별하게 쓸 일 없다고 했잖아. 나 혼자 모아서 보내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정 보내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돈 모아서 보내드려. 내가 말했지? 저번에 당신 동생 돈 빌려준 거 다 받을 때까지 다 같이 돈 안 모은다고. 그동안 당신 집에서 아끼고 아끼면서 돈 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내 보너스 얘기가 나와? 아니, 당장 다음 달이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다음 달까지 모아서 보내드려. 그러지 말고 당신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이번만 도와주면 진짜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동생한테 돈 빨리 갚으라고도 하고, 아니다, 내가 서류까지 싹 다 써가지고 가져다 줄 테니까 당신이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참에 당신이 보내드리는 거라고도 하면 좋잖아.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제가 모아둔 돈과 합쳐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만 가는 게 아니라 시동생 부부도 같이 껴서 갔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물어보니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휴가를 그 정도 낼 수가 없어서 같이 가지 못했지만 시동생 부부는 휴가가 맞아서 가이드 명목하에 같이 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그 바람이 깨지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투잡 쓰리잡을 하던 엄마 관절이 더 이상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엄마의 무릎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식들이 조금씩 모아 무릎 수술을 시켜드리기로 했죠. 저는 그래도 맞이로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 효도 선물을 인공관절 수술비 800만 원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동안 시댁에 쓴 돈도 있으니 남편도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었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태어난 엄마와 함께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아유,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수술도 받고 우리 맏딸이 정말 큰 보탬이 된 거 알고 있지? 동생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엄마는 맏딸한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엄마가 재활 정말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열심히 걸어 다닐게. 내가 너희들 키운 보람이 있네. 우리 딸 사위 모두 고맙다.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엄마만 건강하게 사시면 걱정 하나도 없어. 이제는 우리가 엄마 돌볼 차례잖아. 나도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이 건강한 게 제일이더라고. 엄마 이번에 인공관절 수술도 했고 이제는 건강할 일만 남았어. 알지? 그래. 아, 그리고 그 수술비 말이야. 내가 보험도 틀어놓고 안 그래도 나중에 내가 수술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 그 돈 다 네가 냈다며. 그래도 결혼했는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쓰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나중에 은행 가서 다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다시 받아. 엄마는 그래도 수술비 다 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 에이, 장모님.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그래도 장모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서류도 싹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장모님 이번에 수술한 비용 청구서 보셨죠? 800만 원 그거 저희가 싹 다 내드렸잖아요. 장모님 성격에 그거 그냥 꽁으로 안 받으실 거라는 거 저 딱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준비했거든요. 지금 당장 안 주셔도 되고 오부 이자로 1년만 쓰시다가 주세요. 남편이 들이민 서류를 보고서는 저와 엄마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서 난 건지 남편은 사채업자가 쓸만한 내용으로 온갖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저희가 수술비로 냈던 800만 원을 오브이자로 1년간 쓰고 원금을 1년 후에 갚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너무 기가 막히고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엄마는 그 서류를 보시고서는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가족들이 모두 급하게 쫓아갔고 엄마는 다행히 회복을 하셨지만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당신이 생각이 있으면 그따위 서류들을 만들 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차용증을 써올 생각을 해?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진 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그동안 인공관절 수술비 해드리겠다고 말했을 때 당신 머릿속으로는 이자 놀이할 생각했어?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당신 웃긴다. 당신 내가 내 동생한테 돈 빌려줬을 때는 당장 꼬박꼬박 갚으라고 윽박질러 놓고선 이렇게 친정집 일이라고 따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800만 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신 몰라? 그걸 덥석 장모님 수술비로 쓰는 건 맞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건 나야. 장모님 솔직히 건강도 괜찮으신데 진짜 쓰러진 건 맞으신 거래? 뭐? 이딴 쓰레기를 내가 지금껏 끌어안고 살았다니. 야, 병원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혈압 높아져서 쓰러졌냐고 하더라. 당신이 그딴 쓰레기 같은 서류 들이미는데 건강한 사람도 안 쓰러지고 백이겠니?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살아. 당장 헤어져. 이거 가지고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황당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야말로 이상해. 우리 집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적이면서 당신네 집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아? 이거야말로 이혼 사유야. 내가 소송을 할 테니 위자료나 준비할 생각해. 저와 남편은 이날 이후로 냉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 난리를 겪고도 그냥 가벼운 부부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2주 정도 후에 남편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서 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생각했고 사과를 하려고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당신 나한테보다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어쨌든 잘못한 건 사과드려야지. 엄마가 정말 마음에 상처 많이 받으셨어. 엄마도 우리한테 그 돈을 받을 생각 없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건 진짜 너무한 거 알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참, 그만 좀 해라.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장모님 때문에 지금 부부 사이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당신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였는데 당신한테 말 걸지 말 걸 그랬네. 그냥 뒀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럼 당신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그냥 나한테 말 걸었던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면 그때 당신이 한 짓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니, 남도 그런 짓은 안 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모르겠네. 솔직히 그날 이후로 내가 주변에 물어봤거든? 근데 다들 별말 안 하던데? 그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부부니까 당신이랑 빨리 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길래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한번 숙여 들어가야지 해서 말 건 거지. 지겹다 진짜. 그만 좀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모임 있는 거 알지?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 말도 안 걸었을 건데 그때도 이 난리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의 황당한 말에 당장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이를 꽉 물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온 시댁을 뒤엎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그렇게 시댁 모임 날 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짐을 다 뺐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 난리 났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가족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게 머리끝까지 기올라서 뒤통수를 쳐? 당장 와서 사과하고 고소치하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사기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 가족들이잖아. 사갈 거면 당신네 가족들이 나와서 무릎 꿇라고 해. 아, 가족들보다도 그 전에 당신부터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되겠네. 안 그래? 지금 저번에 어머님한테 서류 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야,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당신이 쓰니까 그런 거지. 어머님도 그냥 드리는 거 불편해 하셨잖아. 근데 지금 가족들한테 사기죄로 다 고소를 한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소치하해. 웃기고 있네. 엄마한테 준 돈은 결혼 전에 오로지 내 월급에서 내가 알아서 저축한 돈이었어. 당신이 여기에 뭘 관여했다고 그래?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같이 모았던 돈 수천만 원 그냥 당신 동생한테 주지 않았어? 빌려줬다고 하길래 나도 그래서 서류 작성해 봤어. 그때 통화했던 녹음이며 당신이 친절하게 가져다준 서류며 다 있어서 소송 가능하다고 하더라. 결혼자금? 웃기고 있네. 그 돈으로 당신 동생이며 시댁 식구들 뭐하고 다녔는지 알기나 해? 머저리 같은 게 내가 불쌍해서 받아줬더니만. 당신의 식구들 그걸로 노름했어. 당신 호구된 거라고. 뭔 개소리야. 동생 돈 없다면서 나한테 울며불며 결혼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우리 집 식구들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당신 그거 우리 집 모욕하는 거야. 알아? 머저리 같은 게 내 말을 믿을 리가 없지. 궁금하면 당신 식구들한테 보낸 소장이나 찬찬히 읽어보던가. 그거 본다고 뭐 이해나 하겠어? 어쨌든 그것 말고도 당신한테도 이혼소장 갔을 테니 그렇게 알아. 전 시댁과 남편에게 여러 건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소장을 보냈는데 남편이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 친정 식구를 부당 대우했던 것들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줬던 사용증 서류도 제출하였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동안 빌려줬던 돈들을 다 청구 소송을 했어요. 시동생은 결혼 자금으로 무려 1억 가까이 자금을 다 빌려갔었고 그때 결혼을 하면서 쓰고 매달 갚겠다던 시동생은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시부몰래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었다며 저에게 울며불며 급하게 전화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는 수 없이 도와줬던 돈도 시모는 돌려주지 않았죠. 오히려 가족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채놀이 한다며 저에게 핀잔을 줬었는데 그것들 모두 전 청구를 했고 지연 이자도 붙였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충분했으니 전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은 한순간에 난리가 났고 나중에서야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당신이 말한 거 지금 바로 갖고 싶은데 그러기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지금 사는 집도 처분하고 그러면서 갚을게. 아니면 나눠서 어떻게든 당신한테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당신한테는 미안하고 면목 없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그 빌려준 돈으로 비싼 신혼여행이며 비싼 육아용품이며 그동안 생활비로 다 써왔다는 거. 나는 신혼집 그걸로 마련하느라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반은 동생이 가져가고 반은 엄마가 쓴 거더라고. 그걸 이제 알면 뭐 할 거야. 이미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 당신이랑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나눠받는 건 의미 없는 거 알지? 당신 그렇게 돈 꼬박꼬박 갚으라고 서류까지 친히 써왔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어떻게든 한 번에 마련해서 줘. 당신이며 당신 집안이며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으니까. 알겠어.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서 줄게.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화내면서 말했을 때 당신 얘기를 좀 더 들어볼 걸 그랬어. 나는 당신이 동생한테 사치 부린다 어쩐다 했을 때 그냥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변했다고 했을 때도 그냥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우리 가족들 그렇게 아끼며 살아서 사치라고는 모를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아빠 몰래 투자 사기까지 당하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제가 결혼을 했던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 짠돌이 집안이었던 시댁은 남편이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시동생에게 빌려준 이후부터 바뀌어버린 거였어요. 급하게 쓰려고 했던 돈들이 허용심을 만들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전 그런 변화를 빨리 느꼈지만 아마 남편은 눈 가리고 못 본 채 했던 건지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 문제를 외면했던 것이 파국으로 이어졌던 거랍니다. 남편의 잘못된 가족 사랑이 이렇게 저희들의 헤어짐으로 끝이 났어요. 결국 시댁은 살고 있던 집들도 모두 다 처분을 했고 시동생 신혼집도 다 처분을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빚을 다 정리하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친인척 집에 전전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무엇보다 똘똘 뭉쳐 단단할 것만 같았던 집안이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산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앞으로 엄마와 친정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 정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시모의 행동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예비동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인사를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시모는 병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비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8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순간이었고 뭐하러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나 싶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저보고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녀오지 않겠다는 거야? 새아가가 해물만 먹는다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연락받은 건데 결혼하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를 숟가락만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네가 게으른 거야? 병원장 딸이라잖냐.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면 좀 좋아?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서둘러서 수산시장 다녀와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들, 너는 뭐하고 있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 결혼하는데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장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지금 잠이 와? 빨리 일어나라.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난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아주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줘봤어? 아니면 명품 하나 선물을 해줘봤어? 용돈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이 병원장 딸을 데려오면 내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결혼식까지는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점심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후딱 준비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사와라. 시모는 저희 부부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 구조 조정을 다시 하면서 대청소까지 이어나갔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모는 다음 날에 있게 될 예비동서의 인사자리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희를 이용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진이 빠져버린 상태로 쓰러지다시피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시동생과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서가 거의 해물만 먹는다는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잘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을 깨우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병원장 예비동서가 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수산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을 가야 되겠냐?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형수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해물만 먹는다고 말을 해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수영씨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수영 씨가 병원장 딸인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만약에 병원장 딸이었으면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이 동생 기 좀 펴주면 안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시동생과 언성을 높였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막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희 부부는 이미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예비 동서와 결혼이 엎어진다면 그건 전부 다 저희 책임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괜히 또 늦으면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스트레스 오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가 적어준 해산물을 산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침부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울컥하길래 제가 팔을 잡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음식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시부가 먼저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주말에만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를 반겨주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니? 꼴이 그게 뭐야? 꾀죄죄 하니까 나오지 말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쓸데없이 기어나와서 괜히 인상 쓰는 일 만들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어차피 바로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는 서둘러 상 차리고 있어라.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알았지? 시모는 거실에 들어선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거의 이틀간 고생한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음식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저보고 꾀죄죄해서 창피하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자며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저와 동서가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라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서둘러 음식을 내오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상차림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귓속말로 황당한 한마디를 뱉으셨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니? 일단 너는 부엌에 서 있어라. 부족한 음식들이 있으면 채워줘야지.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부엌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 네가 희생 좀 해줘라. 알겠지? 시모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자 손짓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지만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시길래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없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로 인해 식사 자리를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가 예비동서가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건넨 순간 예비동서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 왜 계속 쳐다보세요? 아까부터 힐끗힐끗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잖아. 그냥 몸을 돌리고 있어라.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한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불쾌해서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네요. 거실에서 마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는 세아가 밥 잘 먹고 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이게 뭐니? 빨리 사과해라. 분위기 망쳤으면 좋겠어. 네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잖아. 아유, 또 시작이야. 수영 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자. 형수, 과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수영 씨가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차를 항상 마시니까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네. 저는 예비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낸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뵙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초면에 예의 없는 말을 꺼내는 예비동서의 한마디에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은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던 시부가 식탁 테이블이 부서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셨는지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게 되자 예비동서는 시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찰싹부터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 가지게 만든 게 원인 제공 요인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서 나가셨네요. 시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시부를 따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니? 너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식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연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 안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던가 하면 되잖아. 제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잠깐씩 얼굴 한번 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쳐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 이제 그만 돌아가 볼게요.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더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네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이 결혼 너 때문에 파투나면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온 기회를 걷어찰 거냐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예비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 결혼 문턱은 아예 밟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후딱 과일 준비해 내어주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병원장 딸이라고 엄청 쩔쩔 매시네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와. 엄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왕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이 파투가 나든 말든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까지 하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는 시모에게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고 뒤이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짐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신경도 쓰지 않자 시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내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가 편을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랑 끝났으니까 비키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좀 청산하자.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금 일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용돈으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비 새아가 심기를 건드렸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섰던 것뿐이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됐잖아. 그냥 조용히 과일 먹고 대충 대화 나눈 다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혼자만 생각하지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전날부터 저희가 고생한 걸 알아주셨다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아버님 며느리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를 밀친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예비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게 되면서 왜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시동생이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었는데 제 기억이 돌아오자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제 딸을 주말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댁 집안 식구들의 행동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들에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결혼식 일정을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했지만 끝내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이미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연락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었죠.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무작정 얼굴부터 들이민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쾌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필요하거든.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장 딸인 동수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막내 며느리가 사정이 많이 힘들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미 우리 돈은 탈탈 털어서 넘겨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거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막내 며느리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가 됐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마. 형, 동생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일단 병원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봤어야죠. 그 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세요? 동서를 어디에서 봤나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선의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워낙 시설도 노후되고 요양사분들도 워낙 쌀쌀맞아서 제가 불만을 한번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없이 굴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다른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부터 들려왔던 게 요양병원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었네요. 병원장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든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죠. 저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서방님도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덥석 물었겠지만 서방님이 호구 잡힌 거 아시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 무시하고 얘기하더니 결국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왔네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평생 구멍난 요양병원에 돈만 메꾸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터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 얻는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을 막대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되려 동서 집안에 물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모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시모는 병원장 딸인데 뭐하러 확인하냐고 서둘러 결혼시키는 게 방법이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죠. 남편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지만 시동생과 시모의 선택을 굽힐 수 없을 거라며 이미 두 귀를 닫으셨다고 더 이상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경영 악화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만 떠안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편한 생활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은 막대한 대출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에 혹하고 넘어가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면서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을 얼마나 아끼고 책임감 있게 키웠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관심과 집착은 분명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에게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예비 신랑은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자랐다고 들었었어요.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부께서 시 고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보살핌을 받아왔었다며, 오래전부터 예비 신랑과 끈끈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비 신랑을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고모님들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집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긴장감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어요.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빈자리에 앉았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 했으나 이미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무너지고 있었네요. 말 편히 해도 되지. 우리 얘기는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태호는 정말 내 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나 다름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대화를 주고받아도 이해해주면 좋겠네. 일단 사진으로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네. 사진은 살집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말라서 걱정이네. 이래서 힘이나 쓸 수 있겠어? 태호랑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삐쩍 말라서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걱정이네. 태호야, 고모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니? 몸이 다부져야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숨풍숨풍 낳을 수 있는 건데 몸이 너무 멸치다. 고모들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삐걱거리잖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각자 느낀 대로 얘기 좀 해봐봐. 몸이 멸치같이 삐쩍 말라서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나도 인정할게. 그런데 보기와 다르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연봉 받고 있다던데?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즘 개나 소나 대기업 근무하는데 그게 태호랑 결혼을 할 만큼 장점으로 꼽히는 건 아니잖아.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나는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평가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인데 너무 예의 없이 상처되는 말을 막 뱉으시는 거 아니에요? 고모들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태호 너는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까지 애처럼 굴 거야? 왜 이리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가족들 힘들게 하는 건데? 막내 고모가 이 자리에 없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걔가 한번 난리치면 뼈도 못 추리는 거 잊지 않았지? 우리 집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며느리감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시간만 버리니? 이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좋겠는데? 어차피 태호랑 결혼시킬 마음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다들 얼굴에 적혀있고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한테 궁금했던 거 있으면 물어봐. 혹시 알아? 결혼을 허락해 줄지도 모르잖아? 첫째 고모님의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예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모두 저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멸치라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며 보기와는 다르게 힘도 세고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밑에서 집안일도 도왔기 때문에 보시는 거와 다르게 야무지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한다며 질문이 아닌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제 속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려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hom상궂은 얼굴로 걸어오는 분과 눈이 마주치면서 느낌상 막내 고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숨죽이며 침을 삼키면서 막내 고모님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알 수 있었죠. 시댁 집안의 실세는 막내 고모였고 예비 신랑 또한 굳어진 얼굴과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방의 체인점 오픈 때문에 일이 바빠서 올 수 없다더니 시간을 뺄 수 있었나 봐.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오늘처럼 중요한 시간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 언니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하지 않았지? 반가워요. 나는 태호가 어렸을 적 옆에서 제일 많이 돌봐주며 내 자식처럼 키워주고 지금까지도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막내 고모예요. 대충 얘기는 들었네요.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워낙 힘든 상황에서 태호를 키웠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하다는 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니 어떻게 손님을 불러놓고 과일 하나도 안 내어오는 거야?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깜빡했네. 내가 금방 가져올 테니까 누님들이 대화들 나누고 있어. 태호 너는 잠깐 나 좀 도와주고. 이제 남자들이 사라졌으니 속 편히 얘기 좀 해볼까? 그쪽이 몇 번째라고 생각해요? 만난 지 한 3년 됐다고 했다면서요? 그 전에 이런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태호가 결혼을 못했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말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쪽 또한 내가 말한 조건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겁을 하면서 도망쳤거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우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설마 예비 시아버지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처량한 모습을 보고 싶진 않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의 작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고모들이 5이나 되잖아요. 그동안 태호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각각 1억씩 보내주면 원하는 결혼 할 수 있어요. 네? 한 분당 1억씩을 드려야 한다고요? 그럼 5억이나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요구하신 부분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집안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해주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태호 씨랑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다가 왜 다들 도망쳤는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냥 그쪽은 시어머니가 5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1억 정도야 부담이 없겠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5이나 됐는데 그럼 모두를 충족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배분을 해야 귀가 시끄럽지 않지. 괜히 누구는 1억 주고 누구는 5천 주고 이런 식이면 이 결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겠어요? 5억에 이 결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신랑을 어렸을 적부터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조건을 내민다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시부와 예비 신랑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 내어주었고
저를 보며 즐거운 대화 주고받고 있냐는 말에 막내 고모님께서 원하신 조건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 말을 해주자 듣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난리를 치고 있었지만 다섯 고모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사 오기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고모들은 내가 결혼하길 원하는 거야? 이래서 누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이 집에 들어오겠냐고. 그동안 나를 키워준 보상을 왜 이 사람한테 받으려는 건데? 고모들 돈 많잖아. 다들 부유하면서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너를 몇십 년 동안 키우면서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예단비로 그 정도의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데려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는 엄연히 의미가 다른 돈이라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모든 걸 다 내어줄 정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이 정도도 못 해준다면 우리는 결혼 허락해 줄 수 없다. 그러니 그쪽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면 당장 돌아가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 듣기 싫다며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날 정말 많은 술을 마셨고 원하는 결혼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고모님들께 각각 1억씩 준다 해도 시어머니가 5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시집살이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고모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기가 너무 세서 이 집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네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비 신랑은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5 고모님들의 등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예비 신랑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자신이 없었네요. 결국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결정한 끝에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은 마음에 묻어둔 채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비 신랑도 만나자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애원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을 어떻게 기억에서 잊고 살아갈 수 있겠어. 내가 나을게. 우리 고모들과 인연을 끊고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 나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내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고모들한테 끌려다닐 순 없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강행한다고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까? 태호 씨를 자식처럼 키웠다며. 그러니 정말 좋은 조건의 여자를 원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고모님들의 눈에 차지 않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인연 끊는다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분명 더 안 좋은 문제들이 다가올지도 몰라. 그렇다고 내 인생을 고모들의 기준대로 맞춰가면서 살면 그건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비 신랑은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겠다며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따로 나와서 집을 알아보면서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항상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고 한 성격하시는 고모님들이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날이 가면 갈수록 예비 신랑이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2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며 난리치고 집을 나온 이후부터 연락이 오지 않는 걸 보니
자기를 포기한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동안 예비 신랑을 향한 애정이 엄청났기 때문에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집 앞에 고모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침착하게 다가오시더니 대화 좀 하자며 근처 카페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첫째 고모님이 저에게 태우 씨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안다며 입을 여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 그때 나누지 못한 대화 좀 이어가려고 우리가 직접 찾아왔다. 계속 피해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도 공존했을 텐데 묵묵히 만나고 있는 것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어디서 뭘 먹었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전부 다 보고받고 있었어. 너희들을 감시하는 눈이 몇 개인데 그냥 건들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우리를 찾아오던가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시간만 잡아먹을 거야? 태호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저번에 말한 조건은 변함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제 더 이상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는 상의해봤나? 아직까지 말도 안 한 건 아니지?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얘기하셨겠죠. 저부터도 벌써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던걸요.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태호 씨, 장가 보낼 생각 없으시죠?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다면 행복을 바라는 게 우선일 텐데 돈을 바라시는 모습을 보니 고모님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태우 씨가 물건도 아니고 저를 상대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태우 씨를 키워주신 목적이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가족분들 전부 다 부유하시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냥 다른 여자한테 태우 씨를 넘겨주는 게 싫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분당 1억을 요구하신 거겠죠. 제 말이 틀린가요? 태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고모님들은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저를 보곤 당황했는지 주문한 음료를 들이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고모님들의 본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전부 다 맞는다며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고 제가 떠나고 다른 여자가 와도 똑같이 행동할 거라며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다면서 제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2번 다시 만남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경고라며 한 번만 더 태호 씨랑 만나고 있다는 보고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껴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더 이상 관계를 끌고 갔다가는 제가 피해를 보거나 저희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비 신랑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며 통보한 뒤에
전화를 끊게 되었네요. 재차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거나 저희 집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다며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저와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주치지 않았고 며칠이 지난 뒤 저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는지 더는 연락이 오거나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 또한 좋지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고모님들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 걸로 봐선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앞에 5 고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더니 5 고모님들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머리가 다 뜯겨 나갈 것처럼 고모들에게 당하고 있다 경비원분들이 달려와 저를 떼어놓아 주셨고 막내 고모님은 갑자기 어이없는 말을 하시며 예단비 각 1억씩 5억을 당장 보내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태우 씨랑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부터 잡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건데 무슨 1억을 달라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동안 저 감시하셨잖아요. 안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몰래 따로 만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태호가 무조건 너랑 결혼하지 않으면 평생을 얼굴 안 보겠다고 얘기하길래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고집을 부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을 했더라고. 그런데 너희들의 관계가 너무 평온하잖아. 결혼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잠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길래 감시를 피해 몰래 만난다고 판단을 내린 거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당장 1억씩 달라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니? 고모님들 자식들 결혼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나요? 정말 나이만 드셨지. 행동하는 건 초등학생보다 못하시네요. 회사 앞에서 아침부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면서 태호 씨랑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며 제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5 고모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법적으로 상대하겠다고 화를 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방금 저에게 했던 행동이 담긴 CCTV를 확보해달라고 얘기한 뒤에 그날 회의가 있어서 늦을까봐 일단 들어가려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퀵이 하나 왔다며 서류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김태호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알 거라는 말을 꺼냈고 고모님들은 귀가 어찌나 박던지 저를 노려보고 있던 중 태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제 가방에 넣었던 서류 봉투를 가져가려고 달려들어 뺏으려 난리를 쳤어요. 그 사이 경비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방은 반으로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전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안에 수많은 사진들이 바닥에 펼쳐지면서 5 고모들은 일제히 벌벌 떨며 경악을 했고 저 또한 눈에 들어온 사진들을 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한테 전화 와서 받는 순간 저에게 먼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대신 얘기를 전해달라길래 5 고모들에게 충격적인 말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던 고모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네요. 고모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라도 어기거나 멋대로 한다면 나는 무조건 지금 보고 있는 사진들을 전부 다 뿌려버릴 거야.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 나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줬고 지금까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잘 잡아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야. 앞으로의 앞날은 내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고모들의 꼭두각시처럼 살아왔잖아. 나도 더 이상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전화 한 통이면 거기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다 고모부들한테 넘어갈 거고 고모랑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질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촌 형 누나들 손에 들어가겠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장 사과해. 너 고모 성격 몰라? 그래서 지금 이딴 사진 몇 장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다고 둘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백망덕하게 너를 키워준 고모들한테 보답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내가 널 못 찾을 줄 알아? 나는 절대 사과 못하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랑 정말 인연 끊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얘 태호야, 고모가 미안했다. 처음부터 큰 고모는 둘의 결혼 허락해 주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 막내 고모가 그동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한다고 계속 우기길래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라왔단다. 너도 막내 고모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잖아. 그리고 그 자리도 전부 다 너희 막내 고모가 주선해서 이루어진 자리야. 관광버스 여행 한번 갔다 오자고 해서 잠깐 다녀왔던 것 뿐이야. 회사 앞에서 고모님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첫째 고모부터 넷째 고모님까지 저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비셨지만 성격이 제일 불같은 다섯째 막내 고모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곤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까지 된 게 전부 다 제 잘못이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경찰서로 전부 다 연행이 되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장면들은 전부 다 고모님들이 다른 남자들과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고 놀면서 유흥을 즐기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현장까지 전부 다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놀러를 다니고 있었네요. 그리고 태호 씨는 시작도 함께 했으면 마무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다섯째 고모가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자 사진들은 고모님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갔는지 다섯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로 다섯 집안의 가족들이 전부 다 몰려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경찰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끝내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회사로 다시 출근하려는데 태호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참지 못하고 그동안 모른 척했던 진실들을 전부 폭로하고 말았어. 우리 집안은 이제 무너지게 되겠지. 그래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게 정리가 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시 갈 테니까 받아줄 수 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터라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모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저를 그만큼 힘들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저희는 헤어졌고, 그 사람은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전해줬네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모두의 축복이 아닌 모두의 불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한다 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